2014년 11월 전통활쏘기 연구회 월간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월간 공방은 김지찬 접장님께서 세계 민족궁 대축전 참가 후기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우선 김지찬 접장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 접장님은 부천 활사랑의 창립 멤버이시고요. 화랑정의 명예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세계 민속궁 대축전의 1회 대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회인 9회 대회까지 모두 참가를 하셨고요. 여기서 우승 3회 등 비롯해가지고 전 대회에 등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속궁 대축전에서 국궁계를 대표해서 국궁 시범단으로 시연도 많이 보이셨고요. 그 외에도 국제 한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칭하이성 오체신전배 같이 중국 사전협회 초청 전통활쏘기 대회에도 여러 번 참가를 하셨고요. 작년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열린 헝가리, 튀르키예, 프랑스, 루마니아, 독일 등지에서 열린 전통활쏘기 대회에도 참가하셨고요. 프랑스 대회에서는 네, 우승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발표가 이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장감 있고 그다음에 진솔한 그런 평가 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소개가 거창해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것은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참여했다는 거 하나로 서게 된 건데, 이 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각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활쏘기 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실제로 지금 우리 국궁계 이제 뭐 궁도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하는 운영하는 방식하고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너무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좀 한 말씀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첫 대회 때부터 한번 제가 그 자료를 풍부하게 갖고 있질 못한 이유가 우리 예전에는 폴더폰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해도 개인 핸드폰에 사진은 저장돼 있었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쉽게 올리질 못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가 국궁신문 이외에 올린 자료는 거의 제가 조금 올린 거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그 세계민족궁 대회가. 세계민족궁 대회는 제가 2003년도에 집궁을 해서 첫 대회를 나간 게 사실 이 민족궁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제 첫 대회를 세계 대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데 어, 첫 대회 때부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입상을 했어요. 근데 첫 대회 때나 두 번째 대회 때까지는 특별한 어떤 상품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고 주로 외국인들 초청해서 뭐 선물을 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요구사항이 사실 많았어요. 손님 불러놓고 망신 주면 안 된다. 이런 개념. 근데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1회 때는 잘 몰랐는데 정신이 없어서 2회 때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모리 교수라는 분인데 팀을 끌고 왔는데 거의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시합 이거에 막 목숨을 걸고 정말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습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제가 직업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소방관이지만은 그때는 2교대라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 쉬고 다다음날 다시 또 출근해서 근무하고 이런 거에 반복이었는데 그 민족궁 대회 할 때 항상 사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그 대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족궁 대회는 보통 처음에 1회, 2회 때까지는 세계 민족궁 대회라는 타이틀로 하다가 민족이라는 말을 쓰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민속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 자료 같은 걸 보면은 그 백서 같은 걸 만들었는데 보면은 결국은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세계 민족궁 대회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타이틀은 3회 때부터는 민속궁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세계 전체 그 참여하는 나라들 약 대략 30개국 이상이 항상 참여를 했었는데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관역들을 세워놓고 세계 선수들이 와서 활을 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중국 대회도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는 하지만은 오로지 중국 대회 관역 하나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회를 위한 세계대회지 전 세계인을 위한 세계대회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얘네들 관역을 보면은 20m에 3D 타켓 그 사슴을 놓고 쏩니다. 그게 미국 관역이거든요. 그리고 30m에 이동 타켓 양궁 관역인데 헝가리 관역은 이동을 합니다. 20m 이 횡으로 이동하는 그런 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초 동안 한 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동안 5발을 쏘는 그런 게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응을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고정된 관역을 쐈지 이동하는 움직이는 관역을 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전 정보는 있었기 때문에 연습은 했지만 사실 그것도 움직이는 관역은 아니었고 상당히 그 30m 헝가리 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40m 관역이 있었는데 그건 터키 푸타 관역 그 눈사람처럼 생긴 관역인데 그 눈사람 윗부분을 가운데를 맞추면 3점이고 몸통 맞추면은 2점. 뭐 중간 몸통의 중간을 맞추면 3점. 아니야. 저 몸통을 맞추면 1점이고 중앙을 맞추면 이제 1점에 들어가는 그런 관역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중국의 지엔자 관역이 삼각형 관역인데 의미는 그 삼각형 관역과 거의 유사한 그런 관역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1점도 못 받고 빵점 맞게 되는 그런 관역이 그 터키의 푸타 관역입니다. 그리고 50m에 그 중국 관역을 썼는데 역시 양궁 관역처럼 사이즈는 비슷하지만은 그 12동물을 그려놓고 뭐 쥐부터 해가지고 그걸 맞히는 역시 큰 의미로 보면은 뭐 양궁 관역과 비슷한 그런 관역이었고 60m가 이제 일본 관역이었고요. 그리고 75m가 몽골 관역이었는데 75m 몽골 관역은 특이한 게 이 컵 같은 거를 1.2m 폭으로 높이는 약 한 뼘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약 20cm 정도 되는데 컵을 두 줄로 쌓아가지고 3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맞히면 3점이고 다이렉트로 양쪽 가해 부분,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이 돼 있어요. 가운데 3분의 1 부분이 붉은색이고 양쪽으로 녹색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맞추면 3점, 이 양쪽 사이드 녹색을 맞추면 2점, 그리고 땅에 바운드 돼서 맞으면은 무조건 어딜 맞아도 1점. 근데 바운드 범위가 그 1m 안에서 바운드 되는 건 인정해 주는데 그 멀리서부터 탁탁탁 치고 나가는 것은 점수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대회가 이제 천안에서 있었는데 한국 관역을 145m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선수들이 이 145m에 적응을 못해서 145m 근처까지도 못 보내는 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회나 3회, 4회 이렇게 거치면서 한국 관역을 쏠 수 있는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120m로 줄기도 하고 뭐 90m로 줄기도 하고 했었는데 한국 관역은 각 대회 그 행사장의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조절이 됐었고 부탄이 참여했을 때 부탄 관역은 145m 한국 관역을 그 무겁으로 살바지로 써서 그 앞에다 세워놓고 활을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거리, 움직이는 타켓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리를 쏘다 보니 그게 우리가 145m 하나만 쏘다 보면은 뭐 실력은 엄청 일취월장 늘겠지만은 지루한 그런 감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거리에 관역을 놓고 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연습할 때도 다양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관역을 여러 발 쏘는 연습조차도 못했었던 기억이 있고 너무나 하여튼 이 세계 민속궁대회가 있을 때는 정말 그 1년 동안 그 연습 진짜 뭐 꾸준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렸었는데 제가 마지막 9회 때 대회 하기 전에 이제 8회 때가 단양이었었거든요. 단양에서 활쏘기를 하면서 점수가 활 선택은 조금 실수를 했었어요. 그때 계량 각공을 가지고 그 활을 쐈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계량공을 쏘면서도 그늘에다 항상 보관했었거든요. 시합 중간중간에 항상 그늘에 놨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그냥 땅바닥에다가 직사광선을 계속 쪼이다 보니까 활이 늘어져 가지고 마지막 관역들에서는 점수가 아예 나오질 않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9회 때는 그게 마지막 대회인지도 모르고 그 전 때에서 죽을 썼기 때문에 아주 이를 박박 갈면서 연습했더니
보통 잘 쏜다는 한국 선수들 기준으로 점수가 한 3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었는데, 심지어는 그때 대회를 하면서 몽골 관역 75m를 몰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화살이 그때 몽 회장이 자기 화살을 저한테 별도의 이제 시상품으로 준 건데, 몽골 화살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없죠.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민족공대나 뭐 무슨 물론 이제 이게 활쏘기가 이제 스포츠화 되다 보니까 또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1회, 2회 대회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 선수들 저쪽 무슨 뭐 키르키스탄이라든지 스탄 이름 들어가 있는 국가 선수들이 자기네 활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몽골 선수, 몽골 대표 선수 그 협회장인데도 이 지금 스토퍼를 하나 달아놨죠. 많이 못 당기게 하려고 이런 스토퍼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완전 스포츠와 게임, 점수 위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회째까지 거치면서 보니까 이 우리 전통 활쏘기 대회가 실제 전통 활쏘기 대회가 아니라 진짜 오로지 게임만을 위한 대회로 바뀌고 자기들 전통화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우리화를 갖고 들어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회 때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2회, 3회 때까지는 상품 같은 걸 잘 안 줬었는데 그다음 4회, 5회까지는 그 약 200만 원 상당의 그 한국 선수들한테 줬던 거예요. 그 상품을 줬었거든요. 실물로. 현물로 줬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낸 거겠죠.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 진출권을 주자. 그럼 돈도 안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좀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회 이상 이후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외국으로 진출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2015년도에 프랑스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는 1, 2, 3등을 뽑는 게 아니라 1등만 뽑고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초반에 1등을 해버려가지고 게임을 하다 말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김을 싹 빼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활을 쏘고 국내 대회를 이렇게 치르고 하다 보니까 이 비교되는 게 외국은 저변 확대가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활 쏘는 인구가 뭐 800만 정도 된다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도 그 활터가 약 60m 정도 되는 그 공간만 있으면은 앞뒤에다가 관역을 배치해 놓고 쏘고 뽑아서 다시 되돌아서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지금 우리 이 활터처럼 뭐 3,000평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아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활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얘네들은 저변 확대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60m만 되면은 충분히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데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 활쏘기에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뭐 프랑스도 상당히 그 정열적으로 활을 쐈지만은 헝가리 애들만큼 미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걔네들은 고정된 관역은 안 쏩니다. 다 대부분 무빙 타켓을 쏴요. 무빙 타켓의 종류가 뭐냐면은 우리 민족공대처럼 뭐 그 20m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이런 그 단순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타켓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그 관역을 설치해서 그 축에다가 끈을 걸어 가지고 이 관역을 돌려서 무게추를 쭉 감아 올린 다음에 이 관역 도는 거를 고정을 해놓고 그 고정해놨던데 아주 자그마한 CD만한 작은 타켓을 하나 또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타켓을 맞춰야만 이 본 관역이 그 락이 풀리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쪽 하단부에는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그 관역이 딱 멈추면은 맨 하단부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더 이상 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약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 무조건 얘들은 이런 관역, 이런 스타일의 관역들만 만들고 또는 뭐 관역이 세 개가 시계추처럼 생긴 관역이 세 개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그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극을 가상으로 만든 그런 관역인데 맨 뒤에 있는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 세 개를 두 사람이 좌우로 당겼다가 딱 놓는 순간 이렇게 교차가 되잖아요. 시계처럼. 계속 교차되는 와중에 뒤에 있는 관역이 보일 때 그때 쏘는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역을. 얘들은 무조건 헝가리 애들은 무빙 타켓 위주로 쏘는데 거리는 약 30m 정도만 쏘더라고요. 멀리 있는 관역은 그 거의 없었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거의 무빙 타켓 위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된 관역 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된 성체 같은 데에서 성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쏜다든지 뭐 아래에서 위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유적에서 활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그런 무빙 타켓 위주로 활쏘기를 했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고 소리도 나고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을 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요거는 아마 이게 마지막 대회였던 것 같은데 그 대표 선수 선서하던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청주가 마지막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천안에서 세 번을 했고 청주에서도 했었고, 부산이 어디지? 한양. 단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대회가 이 청주 대회였던 건데, 뭐 지금 저 서로 악수하고 있는 분이 이제 몽골 선수고요. 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뚱뚱한 분은 아마 이분도 루마니아 쪽 사람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 대만 선수고 저 젊은 선수도 아마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가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는 척은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회하면서 이제 개막식 하면서 뭐 폭죽도 쏘고 좀 요란했었는데 일단 구회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될지 모르고 했었는데 마지막 인상적인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이 사진에는. 요 헝가리 대표인데 이분이 그 WTF 부회장으로 있었던 분이고 포스타팔 맞아 포스타팔이구나 이름이. 여기는 부탄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활을 보면은 부탄 같은데 복식은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동네 돌려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네들도 아마 그 협회가 있어가지고 한 선수만 계속 보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발전을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탄 선수가 유력합니다. 여기 대만 선수. 얘네들이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를 쭉 계속 하면서 아마 한 5회 대회 때까지 공통점이 이쪽 중국 선수들은 중국 쪽 근처 선수들은 전부 다 캠코더를 가져와서 한국 선수들 그 자세를 계속 사진을 찍어갔어요. 영상하고 이런 걸 계속 찍어갔어요. 보면 얘네들이 그 문화혁명 때 전통 문화를 싹 없애다 보니까 그 책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는 분명히 있지만은 실제로 활을 쏘던 인구들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드물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거는 그쪽 청해성 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 걔네들도 보면은 자세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통일된 거는 오로지 일본 애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 계속 중국 쪽이나 이런 데 대만이나 이런 데서 계속 캠코더를 가지고 와가지고 영상 자료를 계속 찍어가는 게 아마도 자기들이 없으니까 한국 애들은 좀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마 한국 선수들 위주로 많이 영상을 담아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없어진 문화는 쉽게 다시 재건한다는 게 거의 뭐 어마무시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독일 대표 아까 그 백인 여자분 아이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저 주황색 앞치마 같은 거 입으신 분이 이분 위르겐 교수의 부인입니다. 이분도 유럽 대회 같은 데 가면 꼭 나오더라고요. 그 독일에서부터 봉고차를 타고 뭐 몇 박 며칠씩 걸려가면서 뭐 헝가리까지 오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아마 저분이 제일 그 활에 열정이 높은 사람 같아요.
루마니아 선수, 여기는 페루. 페루 애들은 참 멋있긴 한데 저분들도 저 대학 교수 부부인데 뭐 학생들인지 자녀분들인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활을 쏘는데 그 활의 재료가 뭐냐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은 없는데 야자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다. 보니까 야자나무 같더라고요. 근데 활의 형태를 보면은 다 야자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롱보우도 있고 이 고자가 달린 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제공 대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활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 활도 아닌 그냥 다른 나라 전통활 가지고 와서 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놀다 가는 그런 개념으로 왔다 가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페루 대표는 그랬어요. 다른 데도 뭐 거의 그랬지만 이제 트르키예 선수들인데 저분들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습니다. 예, 트르키예 직접 이제 터키에 갔을 때도 봤던 것 같고 이 터키 사람들은 아직도 좀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분위기, 약간 경직된 뭔가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합을 나갔었는데 터키까지 갔는데 그 무장 경찰들이 그 총을 찬 무장 경찰들이 우리 어떻게 될까 봐 그 경호를 하더라고요.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그때 당시 아마 그 국내 정세가 불안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쟤네 박물관에서 보니까 우리 활과 유사한 활 이게 각궁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그 각궁도 있더라고요. 백각궁이었는데 그 왕이 쓰던 활이다 하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활도 봤었고 뭐 우리 활과 아주 매우 유사하긴 한데 뭐 줌에서만 약간 모양이 다를 뿐 거의 진짜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처럼 이 장장궁이나 이런 건 없었고 다 얘네들은 뭐 황소같이 큰 놈들인데 다 작은 활을 쓰고 저 당김 길이를 보면은 서 있는 친구는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당겼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거의 입술 쪽까지만 당기고 말잖아요. 보통 저 정도. 그리고 지사가 없습니다. 쟤는 빨리 쏴버리더라고요. 이 활이 못 버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승질이 급해서 그런 건지 어떤 쟤들은 지사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한 10번 이상 보면서 지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루마니아 대표들. 그 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누워서까지 활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네. 엎드려서 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아니 저 태국인가 어디 가니까 예, 저런 게 공항에 예, 예. 저런 동상 비슷한 게 있더라고. 음, 저렇게도 하는 모양이야. 아마도 뭐 전쟁터에서 엎드려서 쏠 음.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특이한 그런 시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지금 저 보면은 그 목도리에 그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남자. 저 친구가 세계 그 멀리 플라잉 슈팅의 기록 보유자인데 저 사람 기록이 아마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을 겁니다. 그 427m 아 347m인가 쏜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저 친구가 그 터키에서 세운 기록, 자기 기록을 50파운드 미만 활로 쏜 게 있고 50파운드 이상으로 이제 두 번을 쐈는데 50파운드 이상으로도 쏘고 미만으로도 쐈는데 50파운드 미만으로 쏜 기록이 제일 멀리 나왔고 그 이상 되는 걸로는 자기 기록을 자기가 못 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멀리 쏘기를 했는데 그 기록은 아직까지 못 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제대로 익은 활이어야 되지 활이 세기만 하다고 멀리 보내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배웠습니다. 저 조세 모노 씨라는 사람, 저 이제 가운데 그 사진에 그 우리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른 게 관역에 맞는 순간 소리 지르고 막 펄펄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한 다섯 여섯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본 바, 우리 국궁이 세계화가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활성화가 되려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실 근거리 활쏘기라든지 이런 소규모 그룹을 무시하면은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다 아무리 길어야 75m 몽골 관역이거든요. 대부분 60m 정도 또는 50m 이걸 쏘고 있는데 우리만 145m만 유일하게 쏘고 또 가까운 거리 쏘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가까운 거는 뭐 잘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는 사실 공감을 하는 게 우리화라고 일본화라고 딱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이 극명한 게 일본활도 145m는 충분히 나갑니다. 그런데 활체가 뻣뻣하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한 40m 안쪽에서는 아주 우리화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도가 잘 나와요. 그런데 40m 이상 50m, 60m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활을 너무 높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안 쏴봐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살속이 상당히 느린 편이잖아요. 일본 활이. 그 깃이 크고 화살도 길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얘네들은 5, 60m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저도 대회를 하면서 그 최소한 40m까지는 일본 애들한테 점수가 뒤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본 애들 점수를 확 뒤집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75m 몽골 관역이라든지 여기부터는 확실하게 일본 선수들 점수를 압살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활의 특징이 그런 것이지 그 활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여튼 활의 특징상 우리 활은 윗장이나 아랫장 조금만 잘못하거나 뭐 조금 세게 비틀거나 하면은 이 차이가 이 활의 그 화살의 바로 그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앞나거나 뒤나거나 뭐 짧거나 넘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표시를 하는데 이 일본 활처럼 뻣뻣한 활들은 대부분 조준만 잘해지고 당긴 길이만 일정하게 당겨주면 거의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활만의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탄자니아 같은 데서 온 그런 사람들은 아예 문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관광 단지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 추려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고 그래서 실질적인 전통 문화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 일본이라든지 우리 뭐 중국도 없어졌다 어떻게 겨우 복원은 했지만은 중국 정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크게 제대로 된 전통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그냥 롱보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전통 문화가 남아 있는 데가 없는데 사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리는 활 같은 경우도 이 몽골 애들도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이걸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스포츠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희한하게 화살이 변형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 활쏘기를 하면서 근거리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우리 국내 그 활쏘기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첫 대회 때부터 지금 마무리 9번째까지 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근거리만 집중하면 되느냐? 당연히 근거리 했던 사람들은 그 실질적인 전통을 찾아서 145m 이걸 반드시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변 확대를 많이 시켜야만 우리 활쏘기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를 카피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돈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걸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지금 중국 대회만 2번 연속으로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걔네들 대회 수준이 자꾸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도 그 앞으로 이제 전통 활쏘기 대회는 중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그 세계 민족공 대회가 그 통폐합 과정에서 그 갑자기 그 이사진들이 이제 그 저 생활체육 전국 생활체육 그 공도연합회 이사진들이 다 제명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느닷없이 예산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참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면은 중국 애들이 하는 대회는 아마 다른 나라 대표 선수들은 재미없어서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눈을 자꾸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게 2015년 마지막 대회 할 땐 더 심했었습니다. 입꼬리까지 계속 떠는 상황에서 그 뭐 내 쪽에 뭐 신경이 조금 잘못돼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 상황에서 하여튼 마지막 대회를 하면서 진짜 그 자존심 때문에 한국이 일본한테 질 수 없다 이 생각으로 뭐 열심히 해서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이게 이 대회가 이제 없어져서 참 아쉬움이 진짜 크고 뭐 내년 정도에 뭐 또 비슷한 대회를 뭐 또 한다라고는 하는데
과거에 했던 그런 다양한 7, 8개 되는 관역을 쓰는 그런 다양한 대회가 다시 한번 국내에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표